금융당국이 전세 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전세 대출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수요자의 숨통은 트였지만 가계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고요. 이 내용도 보겠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연일 오르면서 5%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출을 했거나 앞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부담도 갈수록 커질 전망인데요. 하반기 금리 전망부터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은 어떠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먼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9%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막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 3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요. 4.9%로 나왔습니다. 1분기, 2분기에 비해서 크게 떨어졌죠. 또 당초 3분기 예상치가 전 세계 각종 연구기관들이 적어도 5.12%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보다도 좀 더 나쁘게 나왔습니다. 중국은 잘 아시는 대로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G2 국가의 하나고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서 중국의 성장률은 우리 경제에도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낮다. 이를테면 헝다그룹 사태라든지 또 석탄 부족에 따른 전력 난 사태가 거시경제 지표에도 조금씩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리커창 중국 총리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가 원래 중국 목표가 올해 6%입니다. 6%보다 훨씬 높은 8% 성장을 할 것이고 또 전분기 대비 이 기저효과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1분기에는 지난해 1분기에 당시 우한 코로나가 발생해서 워낙 나빴기 때문에 매우 높은 18%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3분기에 4.9%로 나타나는 것은 적정 수준이다.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좀 상반된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잘 나가던 중국 경제가 조금 꺾였다. 그런 데서는 국제적인 시각에 이의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아직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전문가들 시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전문가 시각이 우세하다는 지적해 주셨고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전세 대출을 재개하는데요. 그 대출의 폭을 그러니까 전세금이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전 계약에 비해서 상승한 분만큼만 그 부분만큼만 대출해주겠다라고 좀 제안을 해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부터 한동안 꽉 막혔던 시중은행들의 전세 대출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때 전세 대출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 이게 금융위원회 고성범 위원장의 방침이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추세를 반영해서 은행들이 대출 중단 또 대출 축소 여러 가지 긴축 조치를 취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전세 대출은 좀 너무 이 서민들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 서민들이 전세 대출 자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세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 수요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서 전세 대출 실수요자들 어려움이 좀 없도록 해달라고 아주 간곡한 당부를 했죠. 그에 따라서 이제 고성범 위원장도 전세 대출은 총량 기조에서 대상에서 제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대출이 재개가 됐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또 이제 시중은행들과 함께 지금 세우고 있는 새로운 전세 대출 정책이라는 게 종래처럼 무조건 신청만 들어오면 전세액의 80%까지 해주는 이런 제도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전세가 계약갱신 청구권 등으로 연장이 됐을 때 전세 계약금이 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오른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출해 주겠다. 또 전세들의 이 전세금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래픽을 보면 현행 지금 보증금의 80%까지 하는데 이제 앞으로 오르는 분만 해준다. 이래 되면
현재 지금 그 실제로 대출해줄 수 있는 규모가 사람에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약 2억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만큼 이제 전세 대출한 실수요자 그 돈을 가지고 그 계약금으로 내는 금액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지만 혹시 돈이 그걸 여윳돈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하는 이런 것은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강력한 조처가 나왔고요. 또 전세 대출의 그 대출 방법에 있어서도 종래에는 잔금을 치른 이후에 3개월 내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줬거든요. 네. 그렇다면 일단 급한 것은 주위에서 먼저 끌어다가 잔금을 치르고 그 이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3개월 내에 돈을 받아서 상환을 하면 이런 되는 구조였는데 이 대목의 경우에도 좀 그 전세 자금을 다른 데로 유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잔금일 이전에 신청한 그 신청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여러 가지 각도로 꼭 필요한 전세 대출 수요자들은 보호하되 전세 대출에 과도한 대출도 막겠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전세 대출뿐만이 아니라 전체 대출도 지금 가계부채 안정화 차원에서 다 막아야 되는데 이번 전세 대출을 재개한 것은 그야말로 실수요자를 위한 어떤 특별한 조처이기 때문에 최소한 제한적으로 재개를 했다. 이게 금융위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화면에서 27일 이후에는 전세금이 오른 만큼만 대출이 가능한데 만약 27일 이후에 이전까지는 전세 계약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 신규로 전세 계약을 하신다고 하면 증액범위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신규의 경우에는 이제 현재는 지금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데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그 정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도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 대출이 나오겠는데 이번에 이제 이 신규로 대출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 직접 창구에 나와서 각 개인 하나하나를 별도로 개별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심사를 하나요? 예, 그래서 각자의 LTV 비율이라든지 그러니까 자금 담보 비율 같은 거 또는 특히 지금 중요한 것은 DSR 지표인데요. DSR이 이제 부채 총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지금 이게 7월 달부터 부분적으로 시행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전 국민한테 확대하는 것을 더 앞당기겠다 얘기하는데 저 DSR 규제를 넘어가지 않도록 그 전세 대출 이제 규모도 좀 조정하지 않을까. 아직까지 좀 최종 확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실제로 이 대출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대출 받아서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느냐 그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별 심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개별 심사를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 DSR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이게 전세 대출에도 적용이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이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DSR 우리 국민들은 조금 지금 낯설어요. 낯선데 지금 금융당국의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아주 핵심 정책이 DSR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DSR이라는 게 Debt Service Ratio,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본인이 소득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출이 되지가 않고요. 자신의 그 연간 소득의 40%가 원리금 들어오는 수준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방침이고 지금 이미 고소득자들이나 그 투기 조정 그 과열지구 이런 지역에는 이미 DSR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금융위원회에서 훨씬 더 앞당기겠다. 아마 이 대책은 이달 말에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핵심이 전세 대출입니다. 전세 대출은 현재로서 뺄지 넣을지 확정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원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DSR이라는 게 모든 부채를 총괄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넣어야 마땅한데 만약에 그걸 넣게 되면 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 대출에서 계약금 늘어난 부분을 더 대출해 주기도 하더라도 DSR 규제에 걸리면 대출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의 계약금 한도보다도 DSR 규제가 훨씬 상위에 더 강력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이 포함이 된다면 DSR에 앞으로 전세 대출은 상당히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정부가 아직도 이 전세 대출의 실수요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DSR에 전세 대출을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은 발표가 안 됐지만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좀 대출의 문턱은 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세 대출 규제를 많이 풀었지만 예. 푸른 그게 효과가 별로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다시 죄게 되는 그런 어떤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예. 정부도 지금 좌고우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그 대출 금리가요. 네. 그러니까 주요 은행의 대출 금리가 한 달 반 새 0.5%포인트가 껑충 뛰어서 5%대 진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 달 반 하면 불과 45일인데 45일 새에 0.5%포인트가 오른 것은 사실 최근 들어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죠. 자, 지금 그래픽을 한번 보시죠.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는 몇 가지 대표적인 상품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주담대라는 걸 주택을 담보로 해서 빌리는 그게 되고요. 예. 주담대 중에 변동으로 빌리는 거. 또 고정금리라는 것은 한 번 고정해 놓으면 5년간은 똑같은 금리로 내는 거. 예. 그다음에 신용대출 금리 이래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게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변동금리입니다. 이 변동금리가 거의 지금 5% 선까지 가까이 올랐죠. 자, 고정금리는 5년간 금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변동금리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거의 지금 5%에 육박을 해 있습니다. 자, 신용대출금리도 최고금리가 4% 후반. 그러니까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금리는 2%가 네. 주력이었고 3%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2% 금리는 눈 뜨고 찾아볼 수가 없고 두 눈을 떠도요.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금리가 4%대로 지금 껑충 올랐단 말이죠.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8월 달에 한번 올렸습니다. 0.25% 올렸는데 지금 시중은행들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부가 좀 대출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책에 맞추어서 은행들이 앞장서서 대출 금리를 좀 올리는 측면이 있고요. 또 시중에 전체적인 어떤 그 자금 조달 금리, 그걸 코픽스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지금 회사채 시장이 올라가면서 그 금리도 좀 올라가는 영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0.5%포인트 올랐는데 이게 현재 상황에서 그 속도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특히 대책 없이 자신의 상환 능력에 관계없이 무조건 돈을 빌리고 있는 사람들, 또 앞으로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큰 고난의 시절이 올 수 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은, 영끌한 분들은 밤에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예.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B2 영끌 이렇게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급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11월에 또 추가로 인상될 거다 그렇게 예고가 된 바가 있어서 이자 부담은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물가가 2.5% 이상 4개월 연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최근 들어서는 국제 유가 상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3%까지 지금 그대로 두면 치솟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도 11월 달에는 그 유동성 확대하는 그것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11월 달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되는데 최근 45일 동안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 오를 때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올라갔던 것을 생각하면 한국은행이 또 한 번 더 올리면 5%를 껑충 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이게 11월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초에 또 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무튼 적어도 당분간은 금리가 하락될 가능성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거시경제 환경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대출을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하겠다든지 하는 거 조금 조심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자신의 상환 능력 이것을 예의주시해서 금리가 오를 때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하느니 기준금리 한번 올릴 때 한 계단이 0.25%포인트인데 계단 하나 올라갈 때마다 가계대출 총량에 대한 부담이 지금 아까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2.9조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제 올리는 거 우리가 흔히 금리만 올린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은행의 금리는
사실 일반 국민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사실 통화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과 도매하는 시중은행들과의 주례한 RP라는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의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씩 올리면 그 기준량에 따라서 좀 단계적으로는 달라지긴 합니다만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요. 통화량이 줄면 결국은 이 시중은행들의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회사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인플레 올라가는 것을 지금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지금 인플레 억제 목표가 2%인데 예. 지금 거의 3%로 육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당분간은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 이 내용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여쭤보면 이렇게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 그에 따른 대출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게 지금 보여지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변동금리보다는 대출 받으실 분들은 고정금리로 받으시는 게 좀 유리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정금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고정금리를 한번 받으면 5년간은 지금의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반에 변동금리는 금리가 오를 때마다 계속 올라가는데 현 상황에서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하나 유념할 것은 바로 이런 구조를 금융기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고정금리 대출은 변동금리보다도 조금 더 높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제 변동금리가 더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변동금리가 올라갈 것이냐. 지금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보다도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고정금리로 가고 그것보다 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변동금리가 유리한.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것은 절대적으로 언제나 옳다.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폭이 될 것이냐. 그 전제하에서 고정금리를 택하든지 변동금리를 택하든지 결국 쉬운 문제가 아니죠. 어렵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경제일기 보시면서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해안을 기르시기를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다음 달부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특히 이제 항공업계가 실적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항공사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난 적자를 봤는데 드디어 지난 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델타 항공.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국내선도 굉장히 노선이 많고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대한항공이 상당히 선방을 해왔던 게 이제 사람 대신 물건을 실어 나가서 간신히 이제 흑자 기조를 아주 적으나마 유지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특히 이제 트래블 버블 지역이라고 해서 어떤 고무풍선처럼 우리가 백신 예방 접종이 잘 된 나라들끼리는 서로 간에 접종만 했다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자. 일단 사이판 이미 지금 하고 있죠. 됐어요. 저도 아주 가까운 분들이 다녀왔는데 뭐 아주 잘 다녀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지금 항공산업 또 여행산업 여기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요.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행기는 항공유라는 기름을 엄청나게 소비하지 않습니까? 이 기름값이 폭등을 해서 지금 항공유 값이 벌써 지금 2배 반까지 오르는 그런 상황에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런 지금 항공유 가격이 배를 당 거의 $100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결국 항공기 회사, 비행기 회사의 부담도 크고 또 그것이 할증료가 되면 비행기 티켓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소비자를 많이 끌 수 있느냐. 산 넘어 산 첩첩산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대우의 경제일기 오늘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